국회 국방위에서 각종 군사 기밀과 또 보안 사항이 공개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군 장성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 기밀시설 구조와 첩보기관 요원의 실명이 통째로 노출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게 또 생중계까지 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까지 되는데 이거 보좌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지금 현재 뭐 그 유정일 대통령의 계엄령에 동원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대들이 뭐 특전사라든가 정보사라든가 이런 많은 기밀을 다루는 부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의원들 청문회에 나온 장성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또 불필요하게 좀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컨대 어제 이제 그 정보사 요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맞아요. 이렇게 공개를 예. 하면서 이렇게 들고 지금 다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런 정보사 요원 한 명 한 명 길러내는데 진짜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 가치 그 한 사람이 어떤 남북 관계라든가 특히나 어떤 대북 첩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물이 다 공개가 된다라는 건 이게 한 사람 뭐 고작 5명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만 알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 그 사람이 일했던 곳 이런 것들이 다 딸려 나오게 막 그렇죠. 다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뭐 구축해 놓았던 그 대북 정보 라인들을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마련했던 여러 가지 정보적 자산들은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또 어제 국방 차관이 그 합참의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용산 벙커의 어떤 그 맞아요.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다 이 정도만 네. 언급을 해도 되는 것인데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몇 층에 뭐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국방차관이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지를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그렇죠. 됐어요. 이게 예. 북한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리고 이런 정보사의 이런 부대들이 북한 관련 대북 관련해서 이런 첩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과의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 의원이 합참 결심 지원실과 지휘 통제실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손짓과 함께 장관은 전투 통제실에 계셨다라고 하면서 합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추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구체적 위치까지 아주 상세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성일종 위원장이 층수 같은 거 이야기해도 되는 거냐 이거 보안사항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 총장이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 제가 다시 정정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위치를 양손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선호 국방차관이 아니 그러면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제지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게 제 예를 들면요, 북한에서 옛날 지금은 이제 한동안 없는데 북한에 옛날 미국이가 자주 좀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순한 거죠. 우리나라 네. 귀순하는데 미국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북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공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공군이 출발했던 그 군사 기지 있지 않습니까? 공군 네. 기지 그 구조를 싹 다 바꿔버려요. 구조를. 왜냐하면 넘어간 그 북한 군인이 한국에 가서 자기가 출발한 공군 기지의 부대 시설이 어떻다라는 그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네.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구조를 싹 다 바꿔버리고 지휘체계도 다 인사단에서 다 바꿔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구조를 설명한 거는 대단히 이제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보좌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합참 내부에 이제 보안 시설, 벙커 같은 그런 구조도 드러났어요. 특히 뭐 지하 3층 전투 통제실 내부에 마련이 된 보안 시설 안에 보안 시설이다. 찐 보안 시설. 그러니까 결심 지원실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결정 같은 게 내려지는데 이 존재까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알아버렸으니 이거는 북한에서는 그냥 쾌재를 불렀겠나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 이게 뭐 우리가 B2 벙커, B3 벙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용어만 알려져 있지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연결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누가 거기에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정보 사항은 여전히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네. 극비 사항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뭐 민주당의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절대로 그러니까요. 외부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방첩사령부라든가 그뭐 정보사령부가 지금 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는 대북 정보 획득 그 관련 업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탑10, 탑2를 달리고 있는 네. 부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보 자산이고 이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 결국 좋아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북한과 중국뿐이죠. 예, 어제 이제 박선원 의원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한테 누구 알아요? 몰라요. 누구 알아요? 몰라요. 요거를 5명을 반복을 했어요. 5명 실명까지 했고. 사진까지 이렇게 예.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그거 저희 인원이다라고 또 그걸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정보사라는 게 대북 해외 비밀 공작 특화 기관인데 이 요원 정보는 정말 극비란 말이에요. 근데 정보망에 이렇게 정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에 예. 구축한 여러 가지 어떤 예. 정보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 블랙 요원이면 블랙 요원답게 뭐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뭘 만들어 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그 정보 사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거 하나 구축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원을 다 분산 배치해야 되죠. 그리고 다 그 시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 시간이 또한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구축한 약 15년간의 어떤 그 정보 라인들이 지금 다 들통난 것이고요. 제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아는 예. 뭐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거 다 조사하고 좋은데 정보 라인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겨우겨우 구축한 것이고 이게 정보 라인이 구축됐다가 폐기됐다가 구축됐다가 폐기됐다 이게 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번 반복됐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휴민트 하나 구축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또다시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그 안 좋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다라는 그런 호소가 있습니다. 그 박선원 의원 측이 그런데 이제 한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들어가 뭐 반란에 가담하는 순간 정보요원으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입장은 뭐 그 정도 밝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여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거를 북한에서도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항상 뭐 모니터하는 조직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상당히 북한 차원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감 떨어진 그런 느낌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은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예.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고요. 그 뭐 또 엊그제는 그 김병주 그 국회의원이 또 그런 말씀 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제 뭐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진압하는 그 결정적인 부대는 또 국군 첩보 부대는 HID가 했다. 네. 근데 HID의 존재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대란 말이에요. 이게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내에서도 정말 기밀리 운영되는 그런 부대의 존재 마크까지 이름까지 다 공개하면서 여기에 요원들이 몇 명이 투입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HID가 존재하고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느 소속 정말 이걸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지금 정보 누설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군에 있던 사람 또 그 박선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1차장진 했었던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담고 있던 그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리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본인들이 뭐 취할 이득이 있고 이 형국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범죄 유무가 있다면 따져야겠죠.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선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 지휘부 통신 체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기밀 송수신망에 대한 내용까지도 노출이 됐고 또 국군 정보사 특수임무 조직 100여단도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데. 제가 또 옛날 좀 얘기를 예. 말씀드리면 이게 예. 참고될 만한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권총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한영 씨. 그렇죠. 김정일의 처족하죠. 이한영 씨가 권총으로 암살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암살범이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이죠. 어떻게 이한영 씨 주소를 찾아간 줄 아세요? 아주 황당한 얘기인데 언론 인터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 언론도 아니라 아주 언론 인터뷰 네. 사진이 나오죠. 네. 얼굴 사진 나오고 얼굴 나오죠. 그거를 심부름 센터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흥신소에다가. 근데 그 흥신소에 있는 직원이 아는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 구청 공무원이 전국 전선망으로 검색해가지고 이한영 집 주소를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 공작원이 너무나 손쉽게 요인을 암살한 겁니다.
암살 봐 보십시오. 아까 지금 5명 얼굴하고 이름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마음 먹으면요 언제든지 그 5명이 사는 주거지를 확인해 가지고 자녀도 확인해서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납치라든가 암살 이런 거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하지만은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 우리 국민의 안보 그다음에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특히 방첩이라든가 이런 아주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이런 그 군인들에 대해까지 신상털기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분당 시범단지였어요. 맞아요. 분당입니다. 모 예. 아파트였는데 예. 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계엄에 직접 뭐 관여됐다는 그런 장성급 군인들이 각종 방법으로 또 이른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이른바 양심 고백이다 해서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말을 뭐 바꾸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들이 수사받을 게 있으면 수사당국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 뭘 하고 싶다면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이게 말을 바꾼다 이게 군 사기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와중에도 또 공개하면 안 될 내용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런 군 간부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9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기자회견을 길게 했어요. 굉장히 길게 했는데 뭐 이런저런 그 부대원들의 무장 장비를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군이 무능하다고 대내외에 아예 떠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군 장성들 어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군 장성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하소연한들 그들의 어떤 법리적인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정상 참작이 된다든가 본인의 형량에 뭐 도움이 된다든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이 상황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풀리고 지금 완전히 정치 공세로 돌아서서 지금 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 마구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이것이 어떤 범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범법 사항이 있다라면 그것은 철저히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마주 앉아야 되는 사람은 변호사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정략적으로 사용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뱉어내는 말들로 인해서 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변호사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알아서 그걸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치주의 사회에서 왜 눈물로 호소하고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명주 의원한테가 특전사령관이 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특전사령부 특히나 특전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피땀 흘리고 있는 우리 그 병사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등병이 저런 장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저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웠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국정원 최고위급 간부 역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 전 1차장이죠. 지난해 이제 국정원 내부 알력 다툼 때도 이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 홍장원 전 1차장이 그 K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다 때려 죽여 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발언 자체 하나하나를 이렇게 물론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고요. 예, 상식적으로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난 정부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이번 정부 국정원에서도 이런 장면까지 보게 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홍 전 차장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무선보안 1000번이라고 명시가 된 비화본의 수발신 비화폰의 수발신 통화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비화폰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비밀폰인데 그 통화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를 했다. 국정원이 뭐 여러 가지 뭐 파열음을 내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라는 자리는 네.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국정원에는 3차장 제도 아닙니까? 1차장, 네.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가지고 있는 뭐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국정원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은 뭡니까? 국가정보원 즉 북한과 관련된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집단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게 본인이 정보 요원이라면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철칙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음지에서 일어나 본인들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당장의 어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를 좌우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대통령은 결국은 군 통수권자고 모든 것들을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과 국정원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본인의 유불리에 맞게 일부분을 공개하고 일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도 저는 뭐 홍차 뭐 1차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근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국정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짜깁기를 해서 나오게 된다면 향 국정원의 위상이라든가 또 국정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그 뭐랄까요 그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이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혹은 미국의 CIA에 비해서 현격히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면입니다. 만약 이게 모사드였으면 이게 만약 CIA였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끝까지 모른다로 가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대로 홍 차장 1차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완전히 내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특히 이제 그 지금 국정원장에 대해서 홍 차장이 뺀질이 성격이다, 비상계엄 동조 또는 방조라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됐나 싶기도 해요. 예. 저는 이게 국정원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말 이게 대북 안보 관련해서 정말 그 기존의 어떤 위상이나 그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대통령이든 뭐가 됐든 누가 어떻게 국정원을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오늘 일을 맡겼는데 또 내일 또 본인들의 상황이 불리해진다고 오늘 내가 맡겼던 일에 대해서 다 반대편에 가서 다 이렇게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얘기해 버리면 그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정보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이고 저는 1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누구를 옹호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권의 막론하고 이런 군사 기밀과 정보에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자신들이 잘못이 있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다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면 될 일이고 근데 진정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시에 따르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울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저는 공무원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기관이 아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 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예. 일자리 통계 조작했던 그 공무원들이 수사받을 때 어디 갔었습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전 경제선 조작했던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산자부 공무원이죠. 그분들도 전부 다 수사기관 와서 발언하고 증언했습니다. 예.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나가서 어느 진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언하는 게 말하는 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 민주당 우리 유튜버인데 90%까지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 유튜브는 안 다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서 그 진영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한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오염돼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진실을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컵을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면 사각형입니다.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 면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컵의 모양 사각형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염되거나 편집돼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유튜브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죄를 좀 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또는 이제 수사기관을 좀 봐달라 신호 보내는 이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실제 가면요 전혀 이거 참작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저질렀던 사실관계 확인해 가지고요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가는 거지 그거를 유튜브에 가서 뭐 민주당한테 얘기했다 해가지고 선처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보고 있는 수만 밑에 장병들 또는 국정원에 있는 하급 요원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관이 장군이 가서 유튜브에서 울면서 얘기하고 국정원의 차장이 유튜브에 나가서 또 뭐 이런저런 오만때만 얘기 자기 상관에서 한 얘기까지 오만 얘기 다 하고 이러면은 그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 산의 정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의 정치를 오히려 만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저희가 벌써 여기까지 됐는데 북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북한이 계엄 후에 8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상세히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계엄 발령과 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과 촛불 시위를 상세히 보도를 했어요.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노동신문 6면의 사진에 21장이나 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뒤늦게 보도를 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첫 번째는 북한이 계엄 초기 그리고 이제 지금 8일이라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 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바로 즉각 보도를 하고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보도를 했던 북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일의 시간에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북한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즉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발동하고 이제 그 계엄이 다시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초기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북한이 혹은 이것에 뭐 국제도발로 나서거나 북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액션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것을 뭐 기회 삼아서 되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진짜구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 계산이 끝나는 거죠. 이미 윤석열 정부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잃은 마당에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남남 갈등을 남남 갈등 조장. 최고조로 일으키는 것 네. 아닙니까? 네. 즉 지금 현 시점에 이 갈등에 개입을 해서 저는 북한과 중국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아할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남 연락망이라든가 혹은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향후 어떤 그 보수 정치권 전체를 완전히 이번에 끝장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본인들의 전략을 저렇게 설정을 했고 아마 앞으로는 계속 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수의 어떤 그 보수 지금 여당도 뭐 파시오다, 네. 뭐 부역자다 이런 식의 네, 어떤 그런 깡패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도 동료를 하더라고요. 이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다음 이제 있게 될 뭐 조기 대선에서 최대한 본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당이 집권을 하기를 북한 입장에서는 오매불망하고 있겠죠. 근데 북한이야말로 최악의 독재 집단인데 또 아비규환 괴뢰 한국 파쇼 독재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북한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번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일본 언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탄핵 정국에 김정은이 잘 됐다라고 여길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외 관계에서도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해외에서도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나 역대 보수 정부 통틀어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을 하거나 뭐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이런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한국은 항상 원리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를 했고 북한의 그런 행동에 맞서서 항상 대응책을 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을 압박하는 면에서 북한은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뭐 남북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두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솔직히 저는 뭐 그걸 가짜 평화쇼라고 저는 부르는데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맺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평화적인 뭐 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찾아볼 수 없고 특히나 북한은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었죠 국제사회에서.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북한의 입지가 줄어든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작용을 했었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즉 본인들의 어떤 억제기 역할을 하던 윤석열 정부가 사라지고 또다시 본인들과 대화 코드가 잘 맞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또 북한이 또 외교 무대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뭐 정당이
뭐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땡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바라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예, 북한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루는지도 저희가 종종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